늘 새로운 지식과 통찰에 목말라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요. 그저 매일 쏟아지는 뻔한 바이오 산업 뉴스를 전달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죠.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지금 전 세계 제약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핵심 맥락을 딱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2026년 1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제목이 초기 임상 개발을 재고하는 중국의 중개의학 혁신인데요. 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이 전 세계 신약 개발의 주도권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막 몇 조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임상에서 실패할 확률도 여전히 절망적인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루는 이 자료는 인류가 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약을 시장에 내놓는 그 속도와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줍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신약이라는 결과물 이전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가 혁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업계에 몸담고 있든 아니면 그저 새로운 의학 기술의 혜택을 기다리는 사람이든 무조건 알아야 하는 중대한 이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각 변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실 수 있게 제가 놀라운 통계 수치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지각 변동이군요. 여러분, 중국의 신약 기술 수출,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를 해외로 파는 규모가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명암도 내밀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5년 첫 9개월 동안 이 규모가 얼마가 된지 아시나요? 글쎄요, 엄청 뛰었을 것 같은데요? 무려 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 700억 달러요? 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에 달성했던 최고치가 82억 달러였는데 그거의 8배가 넘는 금액을 단 9개월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전문가님, 이게 단순히 자본이 몰려서 생긴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수치가 너무 압도적인데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 논문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증거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의 23%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4분의 1 가까이 되네요. 게다가 글로벌 상위 20개 거대 제약사들이 외국에서 사들인 파이프라인의 28%, 금액으로 치면 410억 달러 규모가 바로 중국산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네, 이 엄청난 수치들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이게 뭐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인건비가 싸서 투자가 몰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장 강력한 동력이 뭔가요? 바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즉 NMPA의 급진적인 규제 개혁이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던 거죠? 2025년에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임상시험 계획, 그러니까 IND 승인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해버린 겁니다. 30일이요? 네, 이게 업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미국 FDA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속도와 정확히 동일한 타임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그냥 강제해버린 거예요. 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시장 진입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거네요. 30일이면 스타트업이나 바이오벤처 입장에서는 현금이 타들어가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유인책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논문 보면서 그 부분이랑 연결돼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데이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를 떠올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벤처 투자 자금줄이 싹 다 마르고 IPO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던 혹독한 침체기였잖아요. 아주 힘들었던 시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건수는 1,800건에서 무려 3,500건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은 2,500여 건에서 2,000건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아주 명확한 대조를 이루네요. 글로벌 자금줄이 말라붙는 와중에도 중국의 임상시험은 진짜 폭주기관차처럼 달렸다는 건데 도대체 이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한 걸까요? 그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혁신에 숨어 있습니다. 오, 첫 번째 혁신이요? 네,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 그리고 역중대 방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동물 모델에서 시작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그냥 인간 데이터로 돌파해버린 거죠. 역중계, 그러니까 리버스 트랜슬레이션 접근법이군요. 사실 제약업계가 쥐나 영장류 같은 동물 모델의 한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어왔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전 임상에서는 완벽했는데 막상 사람한테 쓰면 독성이 나오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그런데 논문을 보니까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신약 발굴을 시작하더라고요.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 그리고 루게릭병 등 주요 질병에 국가적인 연구 지원을 부어서 엄청난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뇌졸중 등록 연구 CNSR3입니다. CNSR3요? 네, 규모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전국 210개 임상센터에서 무려 15,000명의 뇌졸중 환자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15,000명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설문조사 수준이 아닙니다.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혈액 속 단백체 데이터, 그리고 정밀한 뇌 영상 이미지까지 최대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수적합니다. 와, 이른바 스트로믹스라는 거대한 다중 오믹스 연구가 함께 진행되는 거죠. 15만 명의 유전자랑 뇌 영상을 5년간 추적한다니 이거 데이터 클라우드가 터져나갈 수준이겠는데요? 그럼 이 압도적인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뭘 찾아낸 겁니까? 연구진은 이 입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뇌졸중을 그냥 뭉뚱그려진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5가지 정밀한 하위 유형으로 세밀하게 분류해냈습니다. 5가지 하위 유형으로요? 네, 그리고 각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는 새로운 약물 표적을 발굴해낸 거죠. 확률에 기대해서 맹목적으로 스크리닝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수만 명의 실제 환자 데이터 속에서 근본 원인과 타겟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당연히 임상에서의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발굴된 타겟이 실제 임상시험에 투입될 때 벌어지는 마법 같은 속도전입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보통 제약사들이 신약 후보 물질을 들고 임상을 시작하려면 제일 큰 병목 현상이 환자 모집이잖아요. CRO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조건에 맞는 환자 체질 연구 전 세계 병원 뒤지고 다니면서 몇 달, 몇 년을 허비하죠. 네, 시간이 곧 돈인데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 즉 TRC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증발시켜버리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논문에 나오는 베이징대 제3병원의 사례를 보면 그 파괴력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례죠? 이곳에는 이미 1,500명의 루게릭병 환자 데이터가 완벽하게 규격화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변이 정보, 질병 진행 상태, 뇌 영상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1,500명이 대기 중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어떤 바이오텍이 특정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루게릭병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면 환자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병원의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딱 검색해서? 맞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을 즉시 추출하고 직접 연락해서 동의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환자 모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사실상 제로가 되는 거네요. 게다가 상하이 병원발전센터 같은 곳은 상하인의 모든 공립병원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해서 일원화된 공유 시스템까지 구축했다고 하니까 이건 특정 병원 하나의 역량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약 개발의 다음 단계, 이 논문이 말하는 두 번째 혁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병원 내 IRB, 즉 임상연구심사위원회를 활용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진화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혁신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원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IIT라는 건 의사들이 학술적 목적을 위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신약의 초기 상업화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초고속 테스트베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이 첨단 치료제를 처음 테스트할 때 국가규제기관의 길고 복잡한 공식 임상 승인 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 유전자 치료제를 NMPA 정식 승인 없이 사람에게 투여한다고요? 이거 자칫하면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무턱대고 투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충분한 동물 실험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국가기관의 심사를 기다리는 대신 해당 병원 자체의 IRB 승인만으로 신속하게 사람에게 투여해 볼 수 있는 법적 공간을 열어준 거죠.
아, 병원 자체 승인으로만요? 네,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최종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본격적인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수천억 원을 태우기 전에 이 약물이 실제 사람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작동하는지 초기 효능과 양력학적 신호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확인하려는 겁니다. 아, 이른바 초기 단계에서의 확실한 디리스크 전략이군요. 될성 부른 나무는 빠르게 자본을 쏟아붓고 실패할 물질은 초기 임상 단계에서 값싸고 빠르게 털어내버리는 극단적인 효율 추구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코어트 시스템과 유연한 임상 제도가 결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시너지가 나는지 제가 한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숨막히게 진행된 극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 FB1006 사례 말씀이시군요. 네, 인실리코라는 AI 신약 개발 기업과 포비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베이징대 제3병원이 합작해 만든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 과정입니다. 이 사례야말로 현재 중국 임상 생태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과정이 어땠죠? 먼저 AI 플랫폼이 기존 문헌과 데이터를 싹 쓸어 담아서 순식간에 28개의 잠재적인 약물 타겟을 식별해냅니다. 그러자 베이징대 병원이 아까 말한 그 TRC 코호트를 딱 열어줬지죠. 네. 그 안에서 당장 임상에 투입할 수 있는 109명의 환자를 즉각적으로 모집해버립니다. 엄청난 속도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09명 중에서 실제로 약물 반응을 보일 확률이 가장 높은 환자를 골라내기 위해 다시 한번 AI가 개입해요. 뇌파 분석 도구를 써서 64명의 최적 환자군을 콕 집어냅니다. 임상의 성공 확률을 극한까지 쥐어짜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게다가 약물 효능을 평가할 때도 전통적으로 의사가 눈으로 보고 설문지 적송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미세한 음성 변화나 근전도 데이터를 AI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분석해서 아주 미세한 징후까지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숨가쁜 과정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타겟 식별부터 임상 연구 완료까지 단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초기 타겟 발굴부터 임상 확인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업계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거죠. 네, 타겟 발굴, 환자 모집, 병원 주도의 신속 임상까지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임상 설계를 돕는 AI의 역할이 정말 엄청났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혁신은 가성비 높은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제약업계에서 AI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다들 미국의 거대 빅테크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그 선입견이 얼마나 낡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통계가 아주 놀랍더라고요. 네, 논문의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생성형 AI 관련 특허의 무려 70%, 건수로는 3만 8천 건 이상을 중국이 휩쓸었습니다. 70%요? 나머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특허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압도적인 수치죠. 하지만 특허가 많다고 해서 당장 상업 현장에서 다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논문에서 진짜 혀를 내둘렀던 부분은 바이오텍들이 이 AI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성과 그 미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대단하죠. 제약사들이 임상에 외부 클라우드 기반 LLM을 도입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감한 환자 데이터나 지적재산권이 외부로 나간다는 엄청난 보안 리스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소 바이오텍들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거대 기업 클라우드를 빌려 쓰는 대신에 단돈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대 비용만 들여서 딥시크 같은 강력한 오픈소스 언어 모델을 자기네 내부 서버에 직접 구축해버리더라고요. 네, 로컬 환경에서 돌아가니까 보안 문제는 원천 차단되고 천문학적인 구독류 부담도 사라지죠. 게다가 최근에는 키미 같은 더 고도화된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내부 서버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2억 원짜리 내부 AI가 제약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연구원들이 몇 달을 매달려야 하는 방대한 임상보고서 작성부터 수많은 환자들의 복잡한 의료 데이터 처리, 심지어 실시간 이상 반응 검토까지 AI가 도맡아 처리하니까요. 극단적인 비용 절감과 생산성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민주화가 임상 현장에서 속도전의 무기로 쓰이는 완벽한 사례죠. 네, 지금까지 주로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네 번째 혁신인 의학적 방향성에 대한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정밀의학과 엑소좀 같은 차세대 모달리티를 대하는 접근법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적 맥락이 필요한데요.
과거 중국 제약산업은 어땠습니까? 전 세계 항생제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 낮은 의약품 대량 생산하는 국가였잖아요. 네, 44.5%였죠. 그러다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거쳐서 이제는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암 치료와 정밀의학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전부 쏟아붓고 있습니다. 완전히 체질 개선을 했군요. 현재 중국은 암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 논문과 특허 수에서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네 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값싼 복제약 공장 타이틀은 진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흥미로운 물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세포 사이의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는 세포 외 소포체, 흔히 EV나 엑소좀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요. 네, 맞습니다. 이 차세대 물질을 규제하는 두 국가의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매우 대조적인데요. 먼저 중국은 이 EV를 질병의 초기 진단부터 약물 전달, 치료에 이르기까지 아주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NMPA는 이미 40개의 EV 관련 제품에 패스트 트랙을 부여했어요. 엄청 빠르네요. 네, 기존 규제 트랙을 타개하기도 하고 규제가 애매하면 아까 살펴본 병원 주도의 유연한 임상 제도를 먼저 거치게 하는 등 유연한 투트랙 규제를 적용합니다. 어떻게든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환자에게 적용해보고 데이터를 쌓는 거죠. 반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 입장은 훨씬 깐깐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FDA나 유럽 EMA는 이 EV를 완전히 신규 생물학적 제재로 엄격하게 묶어버립니다. 공장에서 일관성 있게 생산될 수 있는지 완벽한 품질 관리 기준을 요구하고요. 타겟 세포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능도 100% 입증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 임상 진입 자체를 안 시켜줍니다. 품질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접근법이죠. 한쪽은 제도의 유연성을 모기로 일단 부딪혀보며 속도전을 펼치고, 다른 한쪽은 아무리 유망해도 엄격한 안전성 기준부터 통과하라고 요구하는 거네요.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순 없지만 이 규제 환경의 차이가 초기 임상 속도와 데이터 축적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혁신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융합돼서 글로벌 임상 생태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 최전선에 있는 바이오 권위자들도 지금 이 상황을 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논문에서도 그 위기감이 생생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CAR-T 세포치료제의 선구자인 칼 준 교수가 최근 FDA 회의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이었죠?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유망한 신기술이 정작 첫 임상 테스트는 중국에서 먼저 진행되는 것을 자주 본다. 이렇게 꼬집었죠. 미국의 절차가 너무 느리고 비싸고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명한 최첨단 기술인데 그걸 사람한테 처음 써보는 곳은 중국 병원이라니. 생태계 주도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네요. 전 FDA 국장이었던 스콧 고틀립의 평가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고틀립 전 국장은 중국의 방식을 가차없는 혁신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환자 데이터와 유연한 규제를 결합해서 실험적 물질을 재빨리 환자에게 투여해보고 초기 피드백을 얻어 빛의 속도로 수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 속도전이 결국 미국 기업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전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왜 오늘 방대한 코호트니 유연한 규제냐는 복잡한 이야기를 파고들었을까요? 결국 환자를 위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병원, 학계, CRO,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생태계가 결국 전 세계 환자들 그리고 미래의 환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신약이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시간보다 절박한 건 없죠.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 논문은 단순히 중국이 약진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약 개발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사진이요? 네, 풍부한 인간 데이터, 유연한 초기 규제, 그리고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로컬 AI. 이 세 가지가 융합되었을 때 신약 개발 효율성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이 아주 선명해지네요. 자,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초고속 신약 개발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방대한 국민건강 데이터라면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질병의 치료제를 몇 년 더 일찍 얻기 위해서
개인의 의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과연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극단적 효율을 추구하는 이 혁신의 속도전이 우리의 윤리적 기준과 만날 때 과연 어떤 타협점이 생겨날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